자, 두 번째 파트 들어가겠습니다. 습관이 됐습니다. 종부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요. 자, 가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파트 아까 이어서 그죠? 연결이 되는데, 자, 아까 우리 끝부분이 1파트의 제일 마지막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지우고, 자, 우리가 하게 되는 게 무슨 토론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토론에 이번 반대 신문식 토론, 뭐 다른 거 다 빼고 요 토론의 유형을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무슨 토론이다? 반대 신문식 토론이다. 자, 오늘 공부하게 된 토론이 반대 신문식 토론인데, 자, 선생님이 202페이지에 그 아래에 있는 날개 아래 부분에서 오른쪽 아래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이 토론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두 사람으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자 각 개인은, 이거 중요합니다. 터치를 하세요. 입론, 반대 신문, 반박, 3번의 발언 기회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터치를 했습니까? 입론, 반대 신문, 반박. 이 토론에 참여한 사람은 뭐뭐 해야 됩니까? 입론해야 되고, 반대 신문 해야 되고, 반박.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겠죠? 토론에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무슨 측과 아까 무슨 측이 있죠? 찬성 측과 무슨 측입니까? 반대 측이 되겠습니다. 찬성 측과 우리 반대 측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각각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이 토론을 어떻게 지배해야 되겠습니까? 찬성 1. 그 다음 뭐가 있다고요? 찬성 2. 두 사람이 앉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 딱 앉아. 반찬성 1, 찬성 2. 요쪽에 반대 1. 그리고 반대 2. 이렇게 앉아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각각 뭐 하게 된다고요? 아까? 각각 입론과 그 다음에 뭐 반대 신문. 그래서 반대 신문식 토론입니다.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반박. 제일 마지막 부분에 반론 부분 반박. 이런 어떤 형식을 절차가 있다 기억하면 되고요. 논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충분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논의 중에, 토론 중에 수기 시간을 갖기도 한다.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 작전 타임 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04페이지 거기에 입론에는 어떤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이제 우리가 곧 이제 입론 부분으로 넘어가겠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찬성 측, 반대 측, 우리 필수 쟁점을 사이로 두고 갈라지겠습니다. 쟁점, 아까 필수 쟁점 세 가지가 있었죠? 쟁점 1, 쟁점 2, 쟁점 3. 쟁점 1은 문제의 심각성. 아까. 그래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에 대해서 우리 찬성 측에서는 개념과 입론의 주요 용어를 정의를 해줘야 되고, 문제가 아주 중대하고 심각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됐죠? 그리고 문제가 아주 뭡니까? 지속되어서 조치가 시급하다, 아주 급하다 라고 했을 때 우리 반대측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개념과 주요 용어를, 저쪽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개념과 주요 용어를 점검해야 되고, 중대한 문제가 아니다, 심각하지 않다, 문제는 해결된다, 시급하지도 않다, 이렇게 맞받아쳐야 되겠습니다. 쟁점 2가 아까 뭐냐면 해결 방안입니다. 1이 심각성, 그 다음 해결 방안. 해결 방안이 뭐냐? 실행 가능성은 있느냐?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제시한 방안으로 찬성 측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 제시한 방안이 실행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반대 측에서는
제시한 방안으로는 해결 안 되고 해결된다는 보장이 확실하지 않다. 실행 가능하지도 않다. 이렇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쟁점 3은 이런 걸 실행했을 때 방안을 이익이나 효과를 점검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찬성 측에서는 비용보다 이익이 크다라고 해야지 되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반대측에서는 이익보다 비용, 부작용이라든지 불이익이 더 크다라고 주장해야 되겠습니다. 정책 실행에 따른 이익이나 효과가 불이익이나 부작용이다. 이쪽은 크다라고 하고 이쪽에서는 반대측에서는 작다. 이렇게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아래 부분 이제 아까 앞부분에 대한 복습을 잠시 하면 우리 쟁점 1 심각성입니다. 찬성 측의 논증 구성, 주장, 논증 구성 아까 3가지 구성 요소 주장, 근거, 타당 이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가인권위원회 이유, 국가인권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다. 쟁점 1에 대한 반대측 주장, 현재 투표제도는 이미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다. 근거, 민법, 행위 무능력자 이유, 행위 무능력자는 투표행위에도 적용된다. 입론의 개념과 작성 방법. 이제 입론으로 들어가기 전 단계입니다. 입론. 찬성과 반대 양측이 쟁점에 대한 견해를 확인하고 각각의 이제 자신의 기본 주장을 입론에서 밝혀야 되겠죠. 명확하게.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한 아까 이유, 근거를 분명히 밝혀서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다.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게 논증이죠. 그죠? 입론. 작성 방법. 필수 쟁점별로 주장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 203페이지 그 위에 그 별표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론의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토론의 절차. 자, 토론이 시작, 스타트 하게 되면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토론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자, 4명인데요. 모두 아까 몇 번의 발언 기회가 있습니까? 3번의 발언 기회가 있으니까 한 사람이 3개죠. 모두 발언을 얼마나 하게 되겠어요? 3 곱하기 4죠? 모두 12회가 되겠습니다. 발언을 12번의 어떤 발언이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1번 발언, 이 모든 걸 12번의 12회를 12번의 발언이라고 우리가 정리한다면 12번의 발언이라고 정리한다면 자, 첫 번째 1번 발언은 누구냐?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로 찬성 1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타트 하겠습니다. 이게 발언 1이 되겠습니다. 발언 1. 이게 입론이 되겠죠. 그죠? 입론을 하게 되면 여기서 시작이 된다. 요거를 꼭 기억해야 되고 자, 그리고 어디서 마지막에 이 12번째 발언은 어딜까요? 발언 12, 12번째는 우리가 어디서 끝이 난다? 찬성 2의 반론에서 끝이 나겠습니다. 반박은 또 반론이라고 합니다. 찬성 2에서 결국은 여기서 뭐 하면서 발언 12로 끝이 납니다. 여기 발언 2가 바로 12번째 발언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런 어떤 형식, 절차를 잘 지키면서 토론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203페이지 토론의 절차를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둬야 되고 그래서 별표를 딱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204페이지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을 이 절차를 확인하면서 서로 대응하면서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자, 204페이지 이제 스타트 토론하기 부분은 지금까지는 토론 준비하기였고요. 전체적인 토론의 절차는 준비하기, 토론하기 부분으로 들어옵니다. 자, 토론하기에서는 쟁점에 따른 이제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하면서 우리 아까 말한 요 절차에 따라서 토론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자가 있습니다. 사회자. 처음 등장하는 용어죠. 우리 토론에는 뭐가 있다? 우리 사회자가 있다. 그죠? 사회자. 되게 우리 사회자가 이 앞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 사회자가 있겠죠. 사회자. 그리고
여기 맞은편에 찬성측과 반대측 이렇게 딱 의자에 책상 같은 데 앉아 있겠죠. 그래서 머릿속에 이제 토론이 두 명이 가운데 사회자가 앉아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서 사회자 역할도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덫이랍니다.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 뭐라고요? 논제입니다. 라는 논제. 들어가야 될 만 논제. 이건 아까 무슨 논제? 정책 논제였죠. 토론하겠습니다. 자, 토론한다라고 이제 시작을 알리는 게 사회자 역할이네. 자, 그래서 논제를 이렇게 제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토론은 반대신문식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반대신문식 토론 덫이라서. 그래서 논제를 알려주고 이번 토론은 반대신문식 토론에다가 누가? 사회자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뭡니까? 우리 사회자의 역할이 되겠죠. 그죠? 사회자가 알려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사회자. 토론의 방법을 알려주고 참여자께서는 토론 규칙과 예의를 지켜서 상대방 험담하지 말고요. 주의를 줍니다. 그죠? 토론에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유의할 점에 대해서도 누가? 사회자가 알려준다. 그럼 먼저 찬성 측 제1토론자께서 아까 뭐라고 하면 덧칠해야 되겠죠? 눈이 반짝여야 된다. 찬성 측 아까 12분의 발언이 있습니다. 12분의 발언 중에서 발언 1이 어디서 시작된다? 찬성 1에서 시작한다는 걸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론 동그라미. 아까 입론 각각 4번의 입론이 있겠죠? 반대신문 4번 있겠죠? 반박, 반론 4번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입론 스타트합니다. 찬성 1. 투표 연령이란 아까 개념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유권자로서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의가 나옵니다. 투표 연령 그리고 국회의원, 대통령 등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요? 선거권이라고 합니다. 선거권 덫이라죠. 그러니까 투표 연령과 선거권에 대해서 정의 내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선거권 궁금하다 그죠?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어집니다. 덫이라 볼까요? 현행은 만 19세 이상. 현행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현행은 만 19세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네. 그죠? 자, 선거법에 따라서 투표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선거법 덫이라서요. 우리 선거법에 이렇게 규정, 투표 연령에 대해서 나와 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아까 선출직 공직자, 선출하는, 뽑는다. 그죠? 뽑는 일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죠. 국가의 정책과 계획을 결정하는 일에 미래의 주인공이 우리 청소년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모순입니다. 매우 심각 덫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찬성 측에서는 쟁점이 매우 심각하다. 이게 심각한 문제다. 또한 덫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만 19세 미만 덫이라서요. 투표권이 없다. 그죠? 만 19세 미만은 투표권이 없겠죠. 뭐가? 선거권이 없겠죠.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인권 침해는 인권 침해 덫이라서. 이건 일종의 뭐다? 선거권 주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 덫이라죠. 아까 근거 국가인권위원회 덫. 투표 연령 기준을 현재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한 살이네 낮춰야 한다고 권고 어드바이스 한 바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조언한 바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자, 여기 보니까 만 19세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결국은 만 18세 이상으로 투표 연령을 낮추다. 한 살 낮추는 거죠. 그죠? 낮추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투표 연령을 이렇게
한 살이지만 낮추게 되면 우리 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교육, 입시 등의 정책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나아가 자신이 맞닥뜨릴 가까운 미래를 선택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참정권 덧칠하세요. 인권침해 우려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인권침해 덧칠합니다. 투표율을 낮추면 이렇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 말했던 문제가 인권침해라는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아까 해결이 이게 쟁점이었죠. 해결 가능하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 청소년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치나 정책에 무관심합니다. 뭐 전부 성적, 내신, 수능 여기에 골몰에 있습니다. 투표 연령을 낮추면요 청소년이 국가 정책과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효과 동그라미 아까 쟁점 3이 되겠다. 그죠? 쟁점 3 우리 입론에 다 반영이 됐네. 자, 나아가 최근 들어 점차 낮아지고 있는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 다시 동그라미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투표율을 낮춰야 한다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라고 해서 다시 핵심 주장을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아까 발언 1이죠. 우리 발언 1인데 멋지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회자가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측 제2 토론자께서 반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자 거기 204페이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204페이지에서 체크할 부분 자 한번 요거 시험 나옵니다. 사회자의 역할도 한번 덧칠해보세요. 선지에 자주 나옵니다. 그 제일 위에 부분 토론이 열린 배경과 논제를 소개한다. 이런 것들을 사회자가 한다. 토론자가 토론의 규칙과 순서를 잘 지키도록 유도하고 토론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되겠죠. 이쪽에만 발언 기회를 주고 하면 안 되겠죠. 한편만. 논점에서 벗어난 발언을 적절히 통제해야 되겠어. 그건 논점에서 너무 벗어난 내용이니까 우리 이 주제에 맞게 논의해 주십시오. 토론자의 발언을 요약하면서 토론 내용을 정리를 해준 원활한 토론의 진행을 위해서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 아까 찬성 측 제1 토론자가 쟁점에 따른 주장 한번 정리해보면요. 아까 입론에 문제가 심각하다. 그럼 해결 방안, 이 효과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 찬성 측 제1 토론자의 입론에서 아까 우리 주의할 점, 챙길 점 주요 용어, 아까 투표 연령, 선거권 개념을 정리하고 논제가 등장한 배경 설명해줬고요. 찬성 측에서 제시하는 문제 해결 방안이 해결력이 있다를 입증하는 그래서 우리 찬성 1의 입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포인트 지점을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로 아까 넘어갑니까?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발언 2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 발언 1에서 자, 발언 2는 누구한테 발언 2가 갑니까? 우리가 반대 2라는 걸 조회해야 되겠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반대 2로 가야 돼. 반대 2로. 여기서 이 반대 2가 뭡니까? 발언입니다. 발언 2. 반대 1이 아닙니다. 우리 발언이다라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반대 1은 조금 이따가 이제 입론을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잘 듣고 있어야 되겠지. 찬성 1에 대해서 반대 2가 딱 귀 기울여 듣다가 자, 무슨 발언을 한다는 거예요? 반대 신문을 한다는 겁니다. 누가? 반대 2가 반대 신문을 발언 2 한다. 모든 발언을 12발언이 있습니다. 12발언, 발언 12 중에서 발언 2를 반대 2가 뭐를? 반대 신문을 입론에 대해서 하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205페이지 제일 위에 자 그래서 사회자가 반대측 제2 토론자께서 반대 신문 덧칠합니다. 반대측 제2 토론자 덧칠하고 그리고 이게 반대 신문이에요. 덧칠하세요. 요것들이 중요합니다. 요 뼈대 요 내용은 뭐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 요 뼈대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반대 신문 반대 뭐라고 하나 보자. 방금 말한 입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첫 번째 입론에 대해서 발언 1에 대해서
입론 동그라미 하세요. 자, 마지막 부분에서 투표 연령을 낮추면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투표율이란 투표율 덧체 투표한 사람의 수를 총 유권자 수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총 유권자 수가 단순히 청소년들이 그죠? 한 살 낮춰서 그 연령 대상들을 다 투표한다고 하더라도 투표율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투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아까 말한 이거에 대한 논리적인 허점, 오류를 지적하고 있죠. 그랬더니 찬성 1. 자, 이 사람이 다시 뭡니까? 요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아까 그 뭡니까? 그러니까 그 공식적인 발언은 우리가 12번 요런 반대 신문에 대해서 나오는 어떤 발언은 일단 공식적인 건 아니고 요 흐름상에 다 포함을 시키면 되겠어요. 그죠? 자, 반대가 찬성일이 사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일이 이게 다 반대 신문의 과정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투표하는 전체 인원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투표율이라는 말은 정정한다고. 정정 고치겠다라고 받아들였어요. 잘한 거죠. 이 사람이 논리적 점을 투표하는 전체 인원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을 하려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 말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랬더니 반대이가 투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이 두 번째 인권 침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인권 침해. 만약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면 만 17세나 16세 청소년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인가요? 17세, 만 17세, 만 16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만치 않은 반대이다. 그랬더니 찬성일이 아닙니다. 성숙한 판단이 가능한 나이임에도 선거권이 제한되어서 청소년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만 18세 정도는 성숙한 판단이 가능한 나이다라고 우리 찬성 측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찬성 측의 입론, 1의 입론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용어 정의 및 현황, 투표 연령에 대한 정의, 선거권에 대한 용어 정의, 그리고 우리 현황, 우리나라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한테 주어지고 있다라고 현황에 대해서 설명했고, 현재 문제 상황은 문제가 뭐냐? 미래주역인 청소년이 미래의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데 참여하지 못한다. 그리고 인권이 침해된다. 이런 문제가 있다. 해결 방안, 투표 연령 낮추어야 한다고. 이익이나 효과, 정치에 관심 가지게 되고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아까 말했습니다. 근거, 이게 찬성일이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근거를 들었습니다. 그죠? 입론일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했다를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205페이지 거기 보면 오른쪽 제일 날개 부분에 찬성 측 제1토론자의 증명의 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명의 부담, 너처럼 무슨 부담이 있다고요? 찬성 1은 증명의 부담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증명의 부담 뭔가 보겠어요. 찬성 측 제1토론자의 입론에서는 토론의 전체적인 방향을 좌우하므로 토론의 핵심 요소인 필수 쟁점을 중심으로 제시합니다. 찬성 측 제1입론자는 논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심각한 문제의 성격을 과거 현재 자료를 통해서 설득력 있게 분석하고 자신이 제시한 문제 해결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 해결 방안임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의 부담이라고 합니다. 아까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입증 책임이 있다라고 했죠? 아까 입증 책임이란 말 우리 아까 1파트에서 썼습니다. 다른 말로 증명의 부담이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주장에 대한. 자, 206페이지 우리 토론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사회자가 또 언급을 할 대목이 이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자. 자, 그럼 이제 반대측 제1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론 동그라미. 자, 이제 두 번째 총 4번의 입론 중에서 두 번째 입론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어디서? 반대측. 이번에 누가 여기 있다? 여기로 와야 되겠죠, 그죠? 제1토론자, 반대측 1토론자가
전체 우리 발언에서의 큰 구명에서의 발언 3이 되겠고, 얘가. 그리고 또 입론이 되겠어요. 뭘 한다? 입론. 반대 3이, 반대 1이 자신의 이제 반대측에 입론을 펼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자. 뭐라고 하는가? 찬성측의 입론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투표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자기들도 이미 다 그 정도는 알고 있다.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더치, 아까 이쪽에 국가인권위원회, 이쪽 민법.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행위 무능력자로 보기 때문에, 자, 미성년자 덧칠, 행위 무능력자 덧칠. 혼인이나 재산상의 거래를 보호자의 동의 없이 보호자 덧칠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우리 미성년자들이죠. 아직 스스로 주체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나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 교육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배워나가는 시기라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자, 투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므로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법 동그라미 민법, 아직 판단 능력이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 미성년자 투표 행위를 법으로 금지한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거지. 청소년 관련 정책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 덧칠, 보호자 혹은 부모님이 충분히 고려하여 투표할 것입니다. 아까 뭐 입시라든지 교육 문제. 자, 또 미성년자에게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다. 인권 침해가 아니다. 술이나 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팔지 않는 것이 인권 침해가 아닌 보호의 의미임을 인정하실 겁니다. 인권 침해. 투표 연령 제한 또한 올바른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우리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의도이므로 뭐처럼 술이나 담배처럼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하여 2013년도 헌법재판소 덧칠합니다. 자, 민법과 이번에 뭐도 나왔니? 헌법재판소도 나왔습니다. 2013년도에 만 19세 미만의 선거권 제한의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근거를 들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는, 우리 반대에서는 민법,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이런 법적 근거를 들어서 자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서 아까 국가인권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인권 침해가 아니라 보호다. 그리고 만일 현재와 같은 투표 연령 제한이 만 19세 미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투표 연령을 낮춘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 가능성, 실현 가능성도 낮다.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춰도 만 17세나 16세의 인권은 침해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투표 연령의 제한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투표 연령은 제한해야 된다. 그럼 저기 아이들까지, 그죠? 그러므로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해결 가능성이 없다. 선거권이 없어서 청소년이 정치나 정책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의견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고려할 때 만 19세 미만은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청소년은 교육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배우게 됩니다. 정치나 정책에 무관심하다면 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까지 설명해 줬습니다. 만약 투표 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낮추면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투표의 본질을 흐릴 수 있습니다. 뭔가 부작용이 더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익이나 효과 부분이죠. 지금처럼 투표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유지해서 투표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논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누구 말이었습니까? 우리 발언 3이죠. 발언 3은 누구다? 우리 반대 1이었습니다. 반대 1의 입론. 요 세 가지 기본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반대 1의 입론 부분이었습니다.
반대 1의 인노는 우리 찬성 측, 그 날개 부분 보면요. 206페이지 상단입니다. 제1토론자가 정의한 개념과 주요 용어를 점검했고요. 점검했고, 능히 무능력자라는 말도 썼고, 찬성 측에서 제시한 주장에 대해서 쟁점별로 근거를 제시해서 반박합니다. 반론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방안, 이 효과 등을 아주 촘촘하게 우리 누가 반대 1이 잘 짚었죠. 자, 그리고 이 반대 1의 입론을 정리해보면 제일 아랫부분 206페이지 반대 1은 찬성 측의 개념 정의에 이견을 제시하거나 찬성 측의 필수 쟁점이 논제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혹은 찬성 측이 제시한 문제 해결 방안이 오히려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거나 해결성이 더 높은 대체 방안을, 아까 어떤 대체 방안? 교육에서 해결하면 된다. 이런 논의를 했으면 제시할 수도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7페이지에 제일 마지막에 우리 아까 반대 1이 따라서 결론, 전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논제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회자가 네, 그럼 이제 찬성 측 제1토론자에게 반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서 토론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200 몇 페이지입니까? 우리 아까 선생님 이거 별표하라고 했죠? 203페이지에 반대 신문식 토론의 절차 부분을 별표를 딱 해두고, 현재 우리 여기서 교과서에서 살피고 있는 부분들을 따라가면서 이 절차가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꼭 되짚어 보면서 이 흐름도를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반대 신문식 토론은 이런 절차에 따라 된다. 이거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 잠시 쉬었다가 제3파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